디아페 비누 잘 아시죠? 비누로 머리 감는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 비누로 머리 감으세요? 진짜? 네, 비누로 머리 감습니다. 왜요? 그게 이거는 그냥 낭설인데요. 진짜인지 모르겠고 하루는 저희 아버지가 카카오톡을 저한테 보내셨어요. 암에 걸린 사람들이 암덩어리 자르면 샴푸 냄새가 난다고. 맞아요. 그런 얘기 많았어요. 그런 네. 진실이 아닙니다. 이게 사실인지 제가 확인 안 많이 됐는데 카톡으로 말이 돌아서 아버지가 애하고 너는 샴푸로 머리 감지 말고 비누로 감으라고. 비누로. 네. 자, 비누로 감으실 거면 디아페 비누. 예, 그래요. 구매 후기입니다. 항상 빠지지 않는 광고라 구입해서 사용해 봐야겠다고. 또 한편으로는 비누가 뭐 이리 비싸냐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막상 구입해서 써보니 기대 이상으로 너무 좋습니다. 쓰자마자 피부가 매끈해집니다. 정말로.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네, 저 말고도 아이들 목욕할 때도 써야겠어요. 이 좋은 걸 이제야 구입하다니. 더불어 김용민닷컴 제품은 무조건 믿고 쓰겠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디아페 비누 그렇습니다. 네. 정제된 유황을 원료로 사용하는데 유황의 효과로 피부 세정 그리고 건성 피부에 정말 효과적입니다. 제 아는 선배님이 계신데 대학원의 선배님이신데 참 미모가 출중하셨습니다. 그분한테 제가 선배님은 아름다우시면서도 지성이 넘치셔서 지성미가 넘치신다 했더니 나 건성인데? 건성미가 넘치십니다라고 했습니다. 네. 건성 피부에 정말 좋아요. 네. 예. 제주도산 마유 오일, 말에서 얻은 기름을 사용하기 때문에 보습 효과도 정말 뛰어납니다. 또한 피부 건강에 이로운 성분들이 포함된 어성초를 원료로 사용합니다. 단순 천연 재료가 아닌 발효 숙성시킨 6주 동안 그런 한방 재료를 사용해서 피부에 좋습니다. 건조한 날씨, 특히 요즘처럼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 특히 좋습니다. 피부 트러블로 고통받는 아이들, 환절기면 가려움이 심해지는 부모님께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써봐야 그 진가를 알 수 있는 디아페 비누를 김용민닷컴에서 압도적 최저가죠. 가장 저렴한 가격에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요게 이제 2만 원이에요. 네. 3개 들어있는 거. 예. 이 포장 없이 그냥 요것만 3개 받겠다. 그러면 1,000원 싸서 15,000원에 모십니다. 자, 재구매하시는 분들께는요. 포장이 환경에도 도움 안 되는데 그냥 실속형 옵션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1,000원 싸게. 향이 되게 좋아요. 저희 꼬마가 목욕할 때 쓰는데 엄마 이건 좋은 비누지? 이렇게 네. 이게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몸에 이제 씻는 거를 네. 요즘 향이 진짜 별의별 향이 다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몸에 해롭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꼬마는 뭐 샴푸할 때도 사실은 비누로 하고 네, 샤워할 때도 비누로 하고 이제 실제로 이제 저도 머리를 항상 이걸로 감습니다. 네, 이제 괜찮으시네요. 조금 저는 보이지 않습니다만 이 부분에 헬기장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우려가 들었어요. 있어서. 네, 그래서 헬기장을 이제 덮기 위해서 네. 너무 좋습니다. 이게 네. 게다가 또 왜 머리 감을 때 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게. 이렇게 비처럼 생겨가지고 시원하게 이렇게. 그렇지. 두피 마사지하는. 요까지 하면 진짜 머리가 시원합니다. 정말. 남자분들은 괜찮으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자주는 못하고 중간중간에 식초로 이제 린스를 안 해주면 식초? 아이고. 린스 대신에 이제 식초로 가끔 쓰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제 방송이 있어서 누군가 제 머리를 드라이 해줘야 될 때 그렇게 그렇지. 한 번은 그렇게 갔더니 언니가 빗이 안 내려간다고.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샴푸랑 린스를 하곤 하는데요. 한 번씩은 그렇게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제가 잘 남편 몰라서 그런데 왜 여성분들 보면은 머릿결이 예, 그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건 매직기입니다. 매직이에요. 네. 방송에 나오는 거는 뭐 제품도 바르고 계속 관리를 해서 그런 거 결국엔 관리하는 거예요. 피부랑 똑같이. 오늘 2부에서는요 20대들의 진심이 뭔지 좀 알고 싶어서 오늘 전문가 한 분을 모시고 낱낱이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하지 않다의 저자인 필명 박가분 그리고 본명은 박원익 작가님 모셔서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정말 대단한 또 귀한 논객이세요. 박가분 선생님. 좀 특화된 영역인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제일 궁금한 게 20대들 MZ 세대라고 부르잖아요. 사실 팀장하는 제 친구들은 미치겠다고 미치겠다고 죄송해요. 네, 그래요. 요즘에 또 저기 비트코인 때문에 비트코인 아니고 비슷한 가상화폐로 대박을 내고 400억을 당겨가지고 사표 딱 내고 이제 그만둔. 네, 내가 좀 취재를 보니까 우리 전에 나왔던 박연미 경제평론가 얘기는 삼성에 있는 사람인데 오래전부터 어마어마하게 또 투자를 해왔대요. 사실이라는 거죠, 그 사실이래. 전설이 근데 아니라. 400억인지는 확인이 안 됐는데
여하간 그것 때문에 일을 역시. 때려쳤는데 근데 그 사람도 과거에는 굉장히 많은 투자 경험이 있었고 연구를 아. 해왔고 그러니까 노력의 산물이란 거야. 우연히 그냥 우연히 하루에 우연히 게 아니고. 우연히 그렇게 못하지. 그러니까 이 양반 얘기로는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면 그 수많은 투자와 실패의 그 과정 속에서 그럼요. 터득한 노하우로 400억을 땡긴 게 아니겠는가 이런 추론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그거는 뭐 단순히 처음 했는데 400억을 당긴 게 아니라는 거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 여러분도 그 정도 실패와 연구를 하면은 400억 당길 수 있는데 그마저도 또 돈이 있어야 이게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떤 분이 투자와 투기를 가르는 방법은 음. 한 가지라면서요. 음. 공부를 하고 하면 투자인데 공부를 하지 않고 여행을 투기지. 하면 네. 그거는 투기다 이렇게 네. 설명을 하시던데 사실 지금의 세대들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하면 제가 라떼는 말이야 이런 꼰대 될 것 같아서 한마디도 안 하고 있었는데 잘 이해가 안 되는 대목들이 있었어요. 네. 오늘 그런 얘기들을 게다가 지난 재보궐선거에 나타난 미심도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지. 그래서 오늘 또 박원 가상화폐 얘기를 한 것도 그럼 가상화폐 얘기도 굉장히 가상화폐 궁금하죠. 관련해서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제동을 걸려고 하니까 아니 우리가 말이야 지금 자산을 이제 키울 수 있는 수단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사다리마저 없애는 치워버리면은 어떻게 하란 말인가? 네. 이것도 역시 공정의 화두하고 연결돼 있는 사안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책 앞부분에 음. 딱 데자뷰처럼 지금을 마치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 얘기를 좀 해주세요, 작가님. 아 코인 부분에 네, 대해서요? 네. 가상화폐에 몰입하는 2030 세대의 마음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인지. 그러니까 뭐 일단은 가장 큰 거는 아무래도 진입 장벽이 낮아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주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자선을 그렇죠. 할 수 그러니까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미 부동산 가격은 이미 천정부지로 올라 버렸고, 네. 그러니까 이게 쉽게 진입할 수 없는 시장이 되어 버렸고, 그렇죠. 예. 주식 시장도 물론 이제 주식에도 이제 많이들 들어가시긴 하는데 또 아직 좀 생경한 부분도 있고 한데, 아니 그 주식도 100만 원, 200만 원 갖고 수익을 남기면 얼마나 남기겠어요? 네. 이것도 역시 진입 장벽이 있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이제 코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제도적인 진입 장벽이 상대적으로 낮고 또 누구나 쉽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내가 좀 자산을 불릴 수 있는 어떤 공정한 기회를 모두에게 나눠주는 판이 아닌가라고 이제 그렇게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긴 한데, 근데 저는 이제 제 견해가 2030 세대에게 인기가 없는 견해라는 걸 전제하고 말씀드릴게요. 아, 네. 근데 저는 이 코인판에 뛰어드는 거는 개인적으로 말리고는 싶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사실 저는 자산으로서도 화폐로서도 사실은 내적인 가치가 없다고 네. 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위험한 판이고 또 이게 시세 조작에 굉장히 취약한 네, 판이어가지고 요즘에 많이 보도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게 오히려 젊은 청년들이 희생될 수 있기 쉬운 판이 아닌가. 근데 답이 될 수 있는. 네. 네. 근데 그런 우려를 가져서 아마 금융당국에서도 아까 은성수 위원장도 그런 발언을 한 것 같은데, 근데 핵심은 그게 아니라 아까 또 공정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왜 이건 하고 왜 저건 안 되냐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은 금융당국이 이건 투기판이니까 여기서 얻은 자산소득은 보호해주지 않겠다. 근데 왜 과세를 하느냐? 뭐 그러네요. 아니면 과세를 할 거면 그럼 다른 어떤 부동산이든 뭐 주식이든 막대한 시세 차익이나 자본소득에 대해서도 그러면 왜 제대로 과세 안 해왔느냐? 그러니까 할 거면 일관되게 했어야지라는 게 청년들의 민심이 아닌가. 네. 네, 그렇게 좀 해석이 됩니다. 코인판에는 아버지를 묻지 않는다고 책에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2030 세대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40, 50대들은 부동산으로 돈 많이 벌지 않았냐. 우리는 지금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다 이기도 하지만 여기에서는 누군가가 뭘 내가 물려받은 것이 있다든지 아니면 네가 어떤 계급의 사람이라든지 하여튼 그런 거 묻지 않는 것들 때문에 어쩌면 2030 세대가 좀 더 쉽게 진입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있지 않나. 그리고 거기에 숨겨진 그런 부분들도 이해를 좀 해볼 필요는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금융적인 기법과 또 그 세대를 이해하는 건 좀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저는 결국에는 이 공정, 20대들이 말하는 공정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얘기를 해봐야 된다고 네. 생각해요. 그동안 기성세대들이 말해왔던 공정과 지금 20대들이 원하는 공정이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네. 부분이 좀... 아무래도 근데 사실 공정한 사회를 이룩해야 한다. 이거는 사실 전 세대가 다 합의하는 원칙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공정을 어떻게 또 이해해야 할 거냐라는 게 조금씩 세대마다 관점이 다를 것 같은데요. 이제 크게 보면은 정치적인 영역하고 사회적인 영역을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치적인 영역에서는 20대 특징 중 하나는 진영 논리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떤 집권 여당을 심판하기 위해서라면 지금 야당이라도 그냥 몰표를 줘버리겠다. 그들이 좋아서 그런 건 아니지만 뭐 이제 이런 좀 심리가 나타나는 게 아닌가 싶고, 기성세대 같은 경우 한편으로는 이 48대 52 싸움을 계속 하다 보니까 조금의 흥결이라도 있어도 어쨌든 내가 지지하는 세력에게 뭔가 이제 몰아준다든가 꾸준히 몰아준다는 의식이 있지만, 지금 20대는 그런 개념이 좀 희박한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실제로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나이가 든 세대지만 A당은 절대 못 찍겠어요. 네. 아무리 B당이 모자라고 무능해도 A당을 찍는다는 거는 내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 부분인데 20대들은 이제 저도 뭐 차마 그렇게 못하겠는데 예. 이제 해버리는 거죠. 역사적 경험이라든지 혹은 뭐 다양한 또 어떤 그런 이 당도 경험해보고 저 당도 경험해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로 베이스에서 볼 수 있는 것이다라는 네. 말씀 아닙니까? 네,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사회적인 측면을 보면은 아무래도 그 분들의 이제 키워드가 대표적인 게 그건 것 같아요. 그냥 자기의 어떤 인생 그 주기상 진학, 취업, 그리고 그렇죠. 이제 그렇지.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 시장에 어떻게 진입할 거냐, 이 세 가지 이슈가 2030 세대에겐 가장 큰 화두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번 4.7 선거도 그렇지만은 결국 페미니즘 이슈가 굉장히 지금 대두되고 있는 양상인데, 근데 또 지난 주말 동안의 그 언론 보도나 혹은 뭐 몇몇 논객들은 이번 선거에서 여당이 몰표한 거는 페미니즘과 무관하다 이렇게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하던데 그거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진단들이 예. 현실 도피적인 현실 발언들이 도피적이다?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환원주의로 빠지진 않겠죠, 당연히. 환원주의. 예. 그러니까 어떤 조국 사태 때문이다, 뭐 메리지 때문이다, 음. 혹은 페미니즘이나 젠더 갈등 이슈 때문이다. 어느 하나로만 설명할 수 없죠. 복합적인 게 들어가 있지만, 근데 20대 젠더 갈등도 당연히 그 중에서 절대 빼놓고 봐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이슈 중 하나인 건데, 그걸 무조건 아니다라고 말하면은 이게 좀 황당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갈등들이 사실 실제 해왔던 갈등들이고 이게 꾸준히 몇 년 동안 여론조사에서 20대 내에서는 젠더 갈등이 가장 자기들 사이에서 심각하다. 계속 꾸준히 응답해왔고 20대 남성들은 지난 2018년 한 4년 전부터 예. 꾸준히 페미니즘에 대한 어떤 반감이나 반대 여론을 형성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당연히 지금 지방선거에서도 영향을 미쳤을 거라는 게 합리적인 추론인 거고, 그거를 부정을 하겠다, 이거는 뭐 그냥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겠다, 그냥 현실 도피를 하겠다, 이런 걸로밖에 좀 전 또 다른 들리지 또 않습니다. 네. 페미니즘 패권주의의 진영론이라고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런 예. 것도 있고, 뭐 페미니즘 옹호를 떠나서 일부 기성세대 분들은 이거는 뭐 좀 짜잘짜잘한 이슈인데 어떻게 이게 전국을 주도할 그런 이슈가 되겠느냐라는 선입견으로 좀 바라보고 계신 게 아닌가, 그런 관점의 한계도 좀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은 이번 20대 70%대, 30대 60%대의 남성들이 이번에 민주당에 대해서 심판표를 던진다는 게, 오세훈 지지표를 보낸다는 게 그게 설명이 안 될 것 같아요. 완전히 등 돌렸다고 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네. 왜 그 20대 남성들이 공정의 문제로서 이 페미니즘 이슈에 주목하게 되는 건지 한번 좀 역사를 짚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이게 사실 오래된 갈등은 아닙니다. 이게 사실 이 갈등이 시작된 기점을 정확히 연도를 찝으라면은 2015년이라고 생각해요. 2015년이요? 2015년 그때가 언제냐면은 예. 메갈리아가 이제 첫 등장했던 시기입니다. 아, 2015년인가 16년. 그 홍대 아니요, 그건 2018년이고. 나중에 훨씬 이거 전이고. 앞에 메갈리아가 있고 좀 더 저쪽으로 가 있으면 워마드가 있는 것이고. 워마드가 있고. 네, 네. 그게 처음 등장한 게 2015년이고, 이른바 이제 넷 페미니즘 조류가 등장하기 시작해서 거의 이제 뭐 SNS나 상당수 이제 여초 커뮤니티를 잠식하기 시작한 때가 그때부터고, 그때부터 요새 이제 뭐 윤모 씨의 논문에 나오는 그 한남 유충 등의 그런 혐오 발언들이 이제 일상화되기 시작한 게 그때부터거든요. 그때부터 온라인상에서 상당히 이제 젠더 갈등이 이제 심해졌는데, 근데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처음에는 미러링을 표방했죠. 미러링. 실제로 그러니까 네. 남성들 너희 말이야 과거에 우리 여성 혐오했잖아. 너희도 한번 당해봐. 네. 그래야 깨닫지. 이게 미러링 아닙니까? 네, 근데 사실 고백을 하자면 전 초창기 때는 공감을 했었습니다. 왜냐면 실제로 심각했었거든요. 그 어떤 여성에 대한 혐오적인 발언들이. 근데 처음에는 이제 그걸 미러링 패러디로서 용인할 수 있었지만, 그게 나중에 가서는 그 일베를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일베를 상대로 미러링을 하는 게 아니라 아무에게나 그냥 모든 남성들에게, 심지어 어린아이, 장애인, 심지어 뭐 독립투사들까지 한남이라고 이렇게 비하하고 조롱하고, 특히 이제 성소수자에 대한 어떤 혐오 감정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뭐냐면 이제 예를 들어 트랜스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네. 남자인데 왜 여자인 척하느냐라는 식의 어떤 반감이 굉장히 심해요. 그러니까 어떤 여성으로 살아본 적이 없는데 왜 여성의 척하네. 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반감이 있더라고요. 그 숙명여대에서 그렇게 트랜스젠더이신 분이 입학하려다가 논란이 된 적이 됐잖아요. 있었잖아요. 예. 네,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른바 이제 20대 여성의 한 15% 내외를 차지하는 어떤 레디컬 페미니즘의 주류 여론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15%면 적지 않네요. 이게 최대 15%인 거고. 최대. 그러니까 네. 예. 근데 이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런 갈등들이 물론 이제 어떤 서브컬처나 뭐 넷상에 존재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있을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게 어느 순간부터 특히 20대 남성들의 관점에서 정부나 정치인들이 얘네들 편만 든다라고 어느 순간부터 인식하게 된 거죠. 그게 대표적인 게 2018년 해화역 시위가 사실 기점이었었습니다. 아. 그때부터 저는 20대 남성들이 정부에 대해서 이제 문재인 등을 정부. 돌리게 된 네. 가장 결정적인 계기 중 하나였다고 보거든요. 그때 전 처음 한남유충이라는 표현을 그 집회에서 알게 됐어요. 야, 이건 아닌데 싶더라고. 아니, 정말 이 여성 혐오를 하는 남성들이 실존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미러링 차원에서 규탄하고 비난한다면은 뭐 한남충이 용인이 될 수 있겠는데 한남유충? 아니, 아이들이 무슨 잘못이 있는데 남자애로 태어난 게 뭐 자기가 선택해서 나온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래서 야, 이거는 좀 너무 심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는데 해화역 시위가 이런 거 아닙니까? 이제 홍대에서 있었던 일인데 누드한 남성에 대해서 그걸 촬영해가지고 네, 막 자기 워마드에 커뮤니티, 올린 사건이죠. 워마드에 올리면서 성희롱을 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그 글을 올린 사람을 경찰이 수사해서 불이익을 주니까 네. 왜 수많은 여성 상대로 한 그런 몰카나 이런 범죄에 대해서는 그동안 빨리 수사도 수사하지 제대로 안 하면서 왜 여성이 가해자인 범죄만 이렇게 열심히 수사하느냐 이거 아닙니까 사실. 네, 맞습니다. 음. 문제는 사실 그 사건을 제가 처음 기사화한 사람이거든요. 아, 그 몰카 그러셨구나. 사건을. 근데 예. 이제 황당한 게 뭐였냐면 기본적으로 그 사건은 여성이 가해자고 남자가 피해자인 사건입니다. 네네. 근데 문제는 그 시위에서는 그 어떤 남성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 조롱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난무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가 꽃뱀이라더니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남자가 꽃뱀? 그러니까 일부러 자기가 노출을 했다는 이런 식으로 피해자를 오히려 2차 가해하고 비방하는 발언들이 이제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들이 일단 첫 번째로 제대로 보도하지 않는다는 점, 계속 전체 장면을 미화하기만 하고 실제로 거기에서 어떤 증오 발언이나 어떤 2차 가해가 있었는지를 제대로 이제 보도하지 않았고 또 정부도 그때 굉장히 좀 그 시위에 대해서 불종적인 태도로 대했다고 판단을 했던 거거든요. 그 20대 남성들 관점에서 봤을 때.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지금 언론이나 정치인들이 내 편이 아니구나라고, 특히 젠더 문제에 있어서는 내 편이 아니고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두둔하는구나 라고 인식하게 된 아주 나쁜 신호를 준 결정적인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자꾸 옛날 이야기를 너무 옛날 이야기를 들추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근데 이게 사람들이 잊지를 않거든요. 특히 인터넷이라는 게 각종 위키의 세계이기도 하고 거대한 아카이브거든요.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퍼가고 복귀하고 맞아요. 계속 또 분노를 재생산하고 약간 이런 구조가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시점이 결정적인지 과거를 좀 복귀할 필요성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 이 페미니즘을 정확하게 말하면 이 젠더 갈등이라고 표현해지는 게 실제로 남녀의 갈등이라기보다는 사이가 점점 작아지니까 그걸로 제대로 된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사람들로 인한 것이다. 저는 그 해석에 되게 마음에 와닿았었거든요. 사실은 제가 일상 속에서 만나는 20, 30대 친구들 되게 열심히 살아요, 진짜. 아, 나 저렇게 열심히 살았던 적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열심히 살고 있거든요. 아, 그럼요. 네. 그런데 그런 친구들이 상대방을 욕하고 뭐 이럴 시간이 별로 없고 자기 문제 하나 해결하기도 지금 되게 버거운 상황인데 내 쌍에서 보면 혐오가 너무 난무하는 거예요. 저는 이 간극이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이렇게 열심히 사는 친구들이 저렇게 상대방을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저런 발언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했는데 저는 설명이 좀 이해가 됐던 거예요. 이 책에 보면 사회적으로 인프라나 경제적인 기본기들이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20대 여성과 20대 남성이 반목할 수밖에 없는 어떻게 되면 포장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실제 문제는 그게 아닌데.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0대 내 갈등의 특징 중 하나는 온라인상으로 주로 대면에서는 사실 잘 싸우진 그럼요.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좀 얼굴- 이상하잖아요. 하지만 이제 인터넷이 그런 어떤 혐오나 갈등의 원상이 되는 건데 저는 둘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현실의 그래요?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되면서 또 네. 동시에 어떤 서브컬처 상에 존재하는 이 갈등에 누군가 한쪽만을 일방적으로 편들지 않는 것
그 균형 감각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아, 누군가를 편들지 않는 거. 네, 그러니까 이게 어느 한쪽만 편들게 되면은 자꾸 이 20대 남녀 혹은 뭐 남녀가 아니라더라도 뭐 여러 계층들이 서로 이제 섀도우 복싱을 하게 되거든요, 서로 간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갈등을 더 이상 부추기지 않는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전에는 어느 한쪽만 편드는 게 마치 정의인 것인지 아. 좀 착각한 분들이 좀 많이 계셨었는데 자극적인 갈등의 어떤 그런 것들이 더 진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 말고 진짜 이 갈등을 만들어내는 원인을 오히려 더 가리는 것 같아요. 책에서 이제 계급에 관한 이야기를 되게 맞아요. 많이 하셨잖아요. 사실 우리가 남자가 여자 군대가 여자가 네가 애 키워봐 하는 게 사실 남자의 잘못, 여자의 잘못으로 부딪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맞아요. 진짜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사람들 때문에 지금 이런 갈등이 생기는 거고 이런 갈등이 심해질수록 진짜 원인이 자꾸 가려지고 있다는 생각이 맞아요. 들어요. 네, 그래서 책에서는 최종 보스를 네. 해야자라는 이제 그런 메시지를 주로 했었고 저는 그런 계급 문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불평등, 불공정 문제가 사실 최종 보스이고 저는 분명히 지금까지 반목해왔던 20대 남녀도 분명히 묶을 수 있는 기획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좀 제안들을 했던 건데 일단은 저도 젠더 문제를 이야기했으니까 잠깐 거기 다시 돌아오면은 20대 남녀가 합의할 수 있는 지점에서부터 저는 먼저 좀 출발하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할수 있는 싶어요. 것부터. 네, 왜냐하면은 어쨌든 남녀 자신들도 이게 어떤 성별 프레임보다는 공정성, 남녀 상관없이 누구나도 공정하게 대해야 한다라는 프레임에는 이건 모두가 동의하는 원칙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병역 문제도 저는 여성 병역 이슈도 물론 의미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 병역을 수행할 거냐라는 것도 의미는 있지만 근데 지금 일단 여기서 합의가 되는 거는 병역 의무를 수행한 남성들에게 보편적으로 모두에게 동등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지점만큼은 남녀 차이가 사실 거의 없거든요. 이거는 이제 실제로 여론조사나 뭐 설문조사 돌려도 확인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는 거기서부터 좀 출발을 해야 하지 않을까 어떤 갈등 이슈들을 풀어낼 때 그렇게 해야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최근에 군 가산점제 얘기 다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채용할 때 경력으로 인정해줘라, 혹은 뭐 3점 이내에서 점수를 줘라, 이제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이제 위헌적이다고 판단이 나서 이제 국회의원들이 논의를 해보자는 얘기들인데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는 사실 0점 몇 점에 당락이 결정이 되는데 남성들은 군대 갔다 왔다 점수를 너무 많이 주면 여성들은 이제 들어오는 진입 장벽이 너무 높아진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예. 사실 갈등을 조정하는 데 있어서 가산점제만큼 나쁜 아, 방법은 그렇습니까? 없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여기 더 주고 저기서 문제가 생기면 저기 더 주고 이러다 하면 이 불공정 논란이 끝도 없이 아, 계속 그래요? 오히려 네. 할 거면 모두에게 다 같이 그러니까 특별히 누군가 다 같이 한 희생에 대해서는 똑같이 보상하거나 누가 더 특별하게 희생하면 더 보상하고 이런 이제 공평과 비례 이런 것들을 좀 20대들이 바라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게다가 여성 할당제 때문에 지금 진중권 교수랑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랑 아주 그냥 피 터지게 싸우고 있는. 내 세상에 태어나서 이준석을 응원하는 날부터 보게 됩니다. 예, 참 오래 살고 볼 일이에요. 모르는 거다. 왜냐하면 지금 20대 남성들한테 그런 부분이 있다. 이제 계속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여성들이 국회나 이렇게 뭐 과소대표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절반인데 사실 여성 국회의원들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할당을 주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잖아요. 아니 근데 나는 반대하는 입장인데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제 과거에 입학 보면은 농어촌 특별 전형 네, 그렇죠. 뭐 등등 있잖아요. 우리 뭐 사회적 취약계층을 돌보기 위한 선의에서 시작됐지만 입학해봐요. 이 프레임워크가 된다고. 쟤는 출신이 어디라느니 우리하고 뭐 사회 배려자 전형이라든지 뭐 뭐 이런. 실업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의 그 어떤 성격과 정체성 이런 것들이 규정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게 그 사람한테 도움이 되지 않아요. 예. 마찬가지로 여성이기 때문에 특히 여성이나 남성은 이제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구분이 되잖아요. 네. 저 여성 말이야 할당제로 해가지고 덕본 거 아니야? 아니 실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그런 들어서 오해를 받을 수 있다. 그 자리까지 갔는데도 그런 오해를 사게 된다면은 이게 과연 도움이 되겠는가 하는 게 이제 제 논리입니다. 저는 공감하면서도 약간 결이 다른 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죄송합니다. 결이 다른 부분은 뭐냐면은 예. 제 주장은 정영진의 주장이었습니다. 정영진은 좀 하자가 있어요. 이거 좀 인정하시고. 그리고 넘어가야 데이트 돼요. 비용 얘기도 해가지고 예. 난리가 났었죠. 네. 맞는 말씀이시고 대부분 전반적으로 근데 이제 저는 또 여성 할당제 취지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정치적 대표성이라는 거는 또 뭐 기업 임원이니까 실력으로 뽑아야 할 자리랑 별개로 또 정치 영역은 어떤 뭐 그렇죠. 실력, 뭔가 남들과 경쟁해서 이기는 능력 외에도 그 계층의 대표성을 좀 골고루
반영해야 하는 측면도 있어서 여성 할당제를 주장하는 분들도 계신다는 건 이해는 하지만 근데 저는 이 논란에서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50대 이상부터 절반이 그냥 다 그만두시면 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물러나시고 그러니까 뭐 임원, 뭐 국회의원 그 정치 자리에서 솔선수범해서 그러니까 가부장제 혜택을 가장 많이 누리신 분들이 절반이 그 타노스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물러나시면 사실 이 논란은 해소되거든요. 아, 정말 속이 시원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죠? 그 빈자리를 이제 젊은 남녀가 공정하게 경쟁해서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모두가 이제 만족할 수 있는 해피한데 문제는 이제 그 어떤 그 위에 쌓여 있는 어떤 인사 적체는 적체. 그대로 내버려 두면서 이제 관문부터 할당제를 시행하겠다고 하면은 이제는 당연히 역차별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동안 그게 세대의 차이가 있는데 그걸 네. 무시하고 그냥 남녀의 성비로만 그냥 분류하게 되면 우리나라에 1989년, 90년대 초반부터 대졸 여사원을 뽑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졸 여사원들이 경력단절을 거치고 임원까지 가는데 한 20-30년 걸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2000년대 초반부터 우리나라에 여성 임원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숫자가 적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시대 때는 그 연령층에 있는 임원들이나 고위직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할당이 필요하지만 지금 진입하는 20대들의 경우에는 공정한 경쟁이면 충분하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죠. 예. 기계적으로 뭔가 몇 퍼센트를 하기보다는 예를 들어 지원자가 사실 특정 성이 적은 직종이나 분야들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걸 감안해서 안배하다든가 뭐 그럴 수는 있는데 이제 그것보다 중요한 거 핵심은 어쨌든 간에 이 할당제 논란에서 핵심이 되는 건 세대 갈등이라고 봐요. 맞아요. 맞는 맞아요. 말씀인 것 같네요. 책임이 있는 세대는 아무 책임도 지고 있지 않죠. 아무 책임도 사실상. 지지 않고 젊은 친구들한테 너네들이 네, 취직 양보야. 과정에서 진학 네. 과정에서 너희들이 더 어떤 제한을 구가한다든지 규제를 여성들한테 한다든지. 그럼 열받긴 하겠네요. 그 세대가 바로 진중권입니다. 진중권 세대예요. 진중권. 이준석 최고위원의 연령대는 사실 그런 세대가 아닐 수 있고 그쵸, 거기는 이제 가부장적인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그 시대에 가장 꿀을 빨았던 분들입니다. 우리가 남녀 갈등만 생각했는데 그게 세대라는 아니고. 전제를 빼고서 남녀 갈등을 절대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걸 좋은 그래서 지적인 항상 것 하는 같아요. 얘기가 그 세대는 이른바 X86 세대들은 누이들이 학교를 못 가고 자기들이 학교 갔던 남자라는 맞아요. 이유만으로 아들이란 이유만으로 맞아요. 그랬던 세대입니다. 예. 왜냐하면 장남이 다 책임지는 걸로 대신. 아니 83년에 말이죠. 네. 83년에 대학 진학률이 30%대였어요. 그렇게밖에 안 됐군요. 한때는 80% 90%까지 가던 때였는데 그래서 네. 거의 공교육 의무교육처럼 돼버리던 맞아요. 때가 네. 이제 최근 몇 년 전의 일인데 그때는 80년대 초반은 30%. 그러니까 집에 3남매가 있으면은 셋 중 하나 아들이 간 거야. 네. 그런 혜택을 누린 사람들이 이제 와가지고 야 할당제 해야지 이렇게 나온다면은 이거는 물론 진중권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근데 뭐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또 그 세대 때의 그런 어떤 젠더 감수성이라는 게 요즘 같습니까? 그 시절에도 뭐 그냥 이런 말 할 수 없는 그런 남성 우월적, 가부장적 그런 문화에서 자기들이 혜택을 누려왔다면은 지금 20대 남성들은 그게 없거든요. 뭐 여성 우월, 남성 우월 그런 도식 자체가 없는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그 세대들에게도 그렇게 강요를 한다는 거는 참 무책임한 얘기다. 네, 맞습니다. 지금 20대 남성들은 그걸 이해를 못 하겠네요, 전혀. 제가 30대 중반인데 저 때만 해도 많은 여동생들이 오빠 밥을 차려주느라고 제 시간에 놀다가 들어가는 맞아요. 저는 대부분 한 번씩은 다 오빠 밥을 차려줘 본 경험이 있고 맞아요. 그리고 저희 설거지를 해본 경험이 있고 다 제가 오빠 그냥 같이 친목집에 아니 오빠 걸 해줘야 되는 이 거예요. 얘기를 부모님이 하시는 거니까 저희 때만 해도 어떤 가부장적인 문화가 여자는 일해야지 여자는 다소곳하게 앉아야 남자는 시원시원하게 해야지 이런 문화가 너무나 만연했던 사회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하지만 20대들은 좀 다를 수 있겠다. 모르니까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82년생 김지영 네. 그 내용이네요. 어. 82년생 김지영 영화 보셨잖아요. 네, 봤습니다. 그 영화와 지금의 20대 남성 여성은 어떻습니까? 같습니까? 말씀하신 게 공감하는 게 저도 이제 80년대 중반 좀 생이다 보니까 네. 이게 몇 년? 87년생입니다. 네. 저도 87년생. 네. 예. 그런 잔재가 아직 남아있던 제가 성장하던 시기에는 그런 잔재가 남아있었던 시기고 그래서 사실 20대 남성과 30대 남성도 조금 다른 부분이 달라요. 있어요. 다를 수 네. 있을 선생님, 것 같아요. 다른데 근데 지금 90년대생부터는 사실 어떤 가족 내 어떤 차별이라든가 되게 제도적, 예를 들어 호주제 철폐부터 시작해서 그런 제도적 차별이 없어지기 시작한 시점부터 성장한 세대이기도 하고 또 이제
그때부터 이제 남아 선호 사상 때문에 음. 항상 이제 출생 성비 차이가 심하게 났었는데 네. 그게 좁혀지기 시작한 게 90년대부터거든요. 2005년대에 자연 성비로 수렴을 5대5로 5대5로 수렴을 지금은 오히려 역전됐을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20대 남자들이 체험한 게 윗세대랑 상당히 좀 다를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 다를 수 있겠네요. 저는 저희 사촌 오빠 공부해야 돼서 언니들이 다 실업계 고등학교를 갔거든요. 아이고. 다 공부를 시킬 수가 없는 형편이니까 그냥 그리고 언니들도 그걸 불만 없이 그냥 너무 당연한 듯이 있어요. 받아들이시고. 네, 네.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혜택을 받았던 사람들이 여성들을 배려할 필요가 있지만 지금 20대 남성들은 그렇지 않고 오히려 이제 그렇죠. 경쟁을 계속 여성들하고 해왔던 네, 경쟁도 그렇고 또 이제 90년대부터 이제 여가부 설립되고 성인지 관점이라는 게 여러 이제 제도들에 스며들기 시작해요. 뭐 교육도 그렇고 뭐 여러 공공기관에도 이제 뭐 성인지 예산 편성해야 되고 이제 그런 성인지 관점이 도입되면서 사실 교육되는 과정에서 전 자연스럽게 또 20대 남성들도 어떤 성평등 관점들을 체득하게 됐다고 보거든요. 실제로 여론조사나 설문조사, 그러니까 이건 여러 논문들이 나온 상황이기도 한데 가부장제에 대한 반감이나 성 역할에 대한 반감은 사실 20대 남녀가 차이가 없어요. 잘 살펴보면은. 근데 그러니까 이 태도가 저희 30대 중반 남녀 간에 있었던 이 간극이 20대 남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좁혀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남성 계층 중에 가장 탈가부장적인 계층이 지금 20대 남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전에 우리 박가분 선생님께서 관여한 어떤 연구를 보니까 성범죄와 관련한 처벌에 있어서 단호해야 한다. 이런 데 있어서는 남녀 차이가 없어요. 똑같아요. 예. 그러니까 제 주변에 물어봐도 다 그렇거든요. 뭐 남자가 이건 좀 관대하셔야지. 이게 아니야. 똑같아. 남녀 맞아요. 비율이. 네. 그 응답 비율이. 그리고 실제로 관대하게 판결을 내리시는 분들은 다 아주 나이가 많으신 그러네요, 혜택을 다 진짜. 보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네. 분노를 이끌어내는 것들도 그 세대고 지금. 음. 근데 그 피해를 역풍을 20대가 맡고 있다 이런 얘기를 네.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 정치권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군 가산점제로 가야 되는 건가? 아니면 뭐 그렇죠. 제도로서 풀어내고 싶은 마음들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20대 남성들의 지금 돌아선 그렇죠. 민심을 네. 정상으로 이제 만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크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네. 뭐 전 어려운 길 가지 말고 쉬운 길부터 가라는 쉬운 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쉬운 길이 있군요. 그러니까 20대 남녀들이 당장 동의할 수 있는 지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군 처우 개선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고 사실은 또 젠더 갈등 중에 중요한 이슈 중 하나가 이 성범죄에 대한 무고 이슈이기도 하고 무고 이슈. 근데 이 성범죄 무고에 대한 안전장치가 이건 유죄 추정의 원칙을 하지 말고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제대로 적용하고 예. 그러니까 성범죄에 대해서 엄벌을 하되 근데 이제 그런 어떤 무고의 가능성에 대해서 제도적 안전망을 마련해달라 이것도 사실 차이가 없어요. 이런 부분부터 그쵸. 정상화하는 게 좀 먼저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정치인분들이 좀 강력한 한방을 원하시다 보니까 뭐 여러 이제 이슈들을 뭐 추구할 수는 그쵸. 있다고 보는데 여자도 군대 가자 뭐 이런. 근데 이제 너무 급발진하는 근데 이제 그것보다는 저는 당장 합의할 수 있는 지점부터 공략하는 게 우선이 아닐까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일상의 거버넌스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논란이 됐던 게 자살 상담 게시판을 운영하는데 여성 대상으로만 그러니까 여성 자살 상담 게시판 운영하다가 남성은 없습니까? 나중에 해명으로는 남성도 할 수 있다고는 이제 해명은 했지만 그 제목 자체가 그러니까 여성을 위한 어떤 자살 상담 게시판을 운영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또 논란이 돼가지고 왜냐하면 사실 최근에는 20대 여성 자살률이 급증한 게 맞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맞지만 코로나 때 그 여성 차원에서 그렇죠. 만든 게시판이군요. 그러니까 맞는데 예. 근데 사실 항상 20대 남성 자살을 더 높았거든요. 그보다 훨씬 높은 건 60대 남성 자살률이 그건 천장을 찌른 지 오래고 근데 왜 이들만 배려하는 정책을 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미시적인 영역에 그러니까 어떤 일상의 거버넌스에서 존재하는 그러니까 어떤 20대들이 생각하는 그 불공정하다고 생각되는 지점들이 있거든요. 각 곳곳에 지뢰나 암초처럼 있어요. 그래서 일단 지뢰부터 먼저 제거를 하는 게 좀 급선무가 아닐까. 그것만 보여주더라도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환호를 하거든요. 일상의 어떤 게 아니라. 그러니까 왜 얘네들한테만 해주냐? 다 똑같이 해줘야지. 이들에게만 해주는 게 아니라 나한테도 해줘야지. 나한테 해주는 것도 다른 사람들한테 해줘야 하는 거고. 이 원칙만이라도 그 일상의 거버넌스의 영역에서 제대로만 지키는 모습을 보여줘도 저는 그걸로도 충분히 어떤 신뢰 회복의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너무 굵직굵직한 어떤 정책만 생각하기보다는 너무 열심히 살았던 친구들이어서 자신들의 피땀 눈물을 보상받고 싶은 심리가 네. 굉장히 큰데
거기에 대해서 아예 원천적으로 배제해버리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왜 우리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 20대 남성하고 여성의 표심이 굉장히 많이 갈렸잖아요. 결정적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표심이 갈린 그 부분은 저는 이제 놀랍진 않은 게 딱 그 예전에 한 2018년, 19년 때 수도권에서 총 여학생이 다 폐지된 학생 네. 투표로 폐지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거는 이제 후보가 워낙 안 나오고 그래서 안 나오는 것도 있지만 여러 논란들이 있고 또 같은 학생 회비를 내는데 왜 총 여학생회는 따로? 여학생을 대상으로만 사업을 하느냐? 다 똑같이 학생 회비를 내는데. 그 남학생이 내는 것도 총여에도 네, 들어갑니까? 네. 일부가 저희는 따로 배분되는 거죠.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불공정 시비가 일어나가지고 그럴 수 결국에는 학생 투표로 지금 물론 지방에는 몇 개 남아 있는데 수도권에서는 아예 지금 다 철폐가 됐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게 투표 패턴이 지난 서울시 재보궐선거 투표 패턴이랑 완전히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저는 이게 일종의 전초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크게 두 가지인데 어떻게 보면 뭐 이것도 젠더 이슈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20대 남성들이 굉장히 많이 결집해가지고 당연히 폐지하자는 쪽에 투표를 했었는데 문제는 인문사회 캠퍼스는 이제 여초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여성표도 일부 동원하지 않으면은 폐지하는 게 불가능해요. 근데 이제 상당수 여성들도 거기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같은 학생회비를 내는데 왜 불공정하게 대우하느냐 이 관점에 이제 상당수 여학우들도 동의를 해서 결과적으로 그걸 폐지하게 된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동안 젠더 갈등 논란이라는 게 결국 동정성 논란이라고 생각해요. 동정성. 그러네요. 페미니즘 문제가 상당수 이제 20대 남성들은 이제 불공정하다고 보는 건데 근데 그 여론에서는 굉장히 20대 남성들이 결집하고 하지만 근데 상대적으로는 20대 여성들은 그만큼 예를 들어서 이런 건 불공정하지 않느냐라고 하면 상당수 여성들도 설득이 되는 지점들이 있는 거거든요. 공정하지 않다, 공정하다로 얘기하면. 네, 이야기하게 되는 순간. 근데 저는 이번에 서울시 보궐선거를 보면서 위기의식이라고 해야 하나 느낀 거는 이런 페미니즘 이슈가 불공정하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젊은 남성들의 여론을 처음으로 동원하기 시작한 교묘하게 동원하는데 성공한 사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또 여성주의 분들에게는 황당한 사건일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원래 이게 부산시장이나 서울시장의 성추문으로 시작된 선거인 건데 네. 원래대로라면은 페미니스트들이 이제 이슈를 주도해야 할 공간인 건데 그러지 못했던 거죠, 정작. 그러지 못했고 오히려 어떤 그동안 이제 계속 페미니즘만 편들었던 내로남불, 정치인을 심판하겠다는 어떤 20대 남성들의 표심을 굉장히 자극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동원해가지고 투표로까지 이어지게 한 게 이번이 좀 첫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좀 위기의식을 좀 계속 개인적으로 좀 느꼈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그냥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20, 30대와는 좀 너무 다른, 난 아무것도 모르는구나라는 생각을 전 좀 했고요. 그리고 제가 우리 아까 저 박가분 선생은 예전에 일베 연구로 10년 전에 네, 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 일베 세대가 사실 저희 또래 남자들이 20대였을 때 제일 있어요. 강력했던 그때가 화력이 제일 강했던 시기였거든요. 거의 모든 대학교 게시판에 막 출몰하고 그 일베 연구로 그야말로 새로운 연구의 지평을 넓히신 분인데 일베 사이트에도 조만간 이제 건강 이슈가 많이 뒤덮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이가 들면서 건강 이슈, 재산 증식 이슈, 뭐 이런 부동산 물. 네. 내가 이제 꾸준히 한 20년 전부터 들어간 커뮤니티가 있는데 네. 요즘 건강 얘기가 많아요. 20년 전, 20년 20년 전보다. 전에 여자 얘기만 있었는데 네. 지금은 순 건강 얘기. 근데 얘는 당뇨에는 뭐가 좋다, 맞아요. 관절염은 뭐가 좋다. 그런 거 봐서는 일베도 조만간 그런 이슈들이 오지 않겠는가. 네. 그러니까 저 최근에 저희 나이대가 지금 승진이 굉장히 빠른 친구들은 임원을 했을 정도의 나이들인데 70년대 후반에 태어난 사람들이 제일 고민하는 게 뭐냐면 90년대생 신입사원들이 와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면전에서 이렇게 따박따박 얘기를 하고 또 귀에 이어폰을 꽂고 있을 때 일을 한다는 표시래요. 이어폰을 일을 하고 있으니까 건드리지 마세요인데 저희 때는 일을 하면 이걸 빼고 일을 하는 거고 이걸 꽂으면 노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소통의 방법이 완전 정반대니까 이거 뭐 두루미하고 여우도 아니고 소통할 수 있는 방법들이 되게 어려운 건데 실제로 또 얘기를 깊게 해보면 좀 친해지고 나면 굉장히 말랑말랑하고 착하고 귀여운. 유연하고. 네. 유연하고. 그래서 좀 친해지고 싶은데
소통하는 방법이 너무 다르니까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도 30대는 면전에서 싫다는 말은 잘 안 네, 해요. 낀 세대예요. 40대 눈치도 다 보고요. 네, 그러니까 20대 40대들은 꼰대 소리도 듣고 싶지 않아서 네. 한쪽만 끼고 하거나 그러니까 나는 꼰대는 되고 싶지 않은데 이해는 그렇죠. 안 되고 위에서 푸시가 오니까 소통은 해야 되고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사실 간극을 저도 느끼거든요. 왜냐면 아, 저도 네. 정확해요. 네. 저도 20대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저도 여러 갈등 이슈들 볼 때도 왜 여기에 화를 내는 거지? 처음에는 의아했던 지점들도 굉장히 많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어떤 조직 생활에서도 좀 관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전공법은 없는 것 같아요. 항상 다들 뭐 느끼시는 거겠지만. 네. 근데 다만 이제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또 약간 이슈가 된 게 군대 온수 문제 있었거든요. 온수가 안 나온다고 계속 여러 이제 민원을 넣었는데 예. 해결이 안 되니까 그냥 SNS에 올려버린 거예요. 요즘에 식단 때 난리 났잖아요. 식단 문제도 그렇고. 네. 근데 이제 군의 입장은 이런 거거든요. 제보하기 전에 먼저 그러니까 보고부터 해라. 근데 이제 맞아. 보고를 해도 안 되니까 그냥 이제 SNS에 올려버리는 거예요. 바로. 그런 행동 패턴이에요. 그게 특성들이, 제일 예, 당황스럽거든요. 예. 그게 약간 제 세대하고도 좀 다른, 그러니까 어쨌든 기성세대하고도 다른 모습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어떤 불공정하고 부조리하다 생각되는 게 있으면 그냥 행동으로 바로 보여요. 행동으로 그냥 외화하고 그냥 네. 그렇게 해가지고 바로 그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결집하고 그런 맞아요. 게 남녀 공통으로 다 나타나는 좀 특징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근데 기부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해시태그 붙여가지고 뭐 헌혈 증서 필요해요. 그러면 또 빠르게 해시태그로 네. 그래서 기부 활동도 그렇게 하고 단체 행동도 그런 방식으로 하고 그래서 이번에 노조 결성하는 문제도 거긴 그냥 인터넷으로만 활동한다고 집행부가 그래서 그렇게 소통하고 네. 근데 거기 중에 하나가 회식 같은데 막 부르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요구사항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요구사항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구나. 노조는 뭐 근로여건이라든지 그 근로여건은 주로 임금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20대들한테는 그게 돈 문제뿐만이 아니라 워라밸이나 자신들에 대한 태도, 뭐 사생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구나. 네. 그런 생각도 좀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정확한 세대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회식은 분명히 일의 연장이 아니거든요. 그쵸, 수당 주는 일도 아니고. 아니면 아니라고 말하고 그리고 자기가 받는 만큼 일해야 된다는 생각은 아주 프로식으로 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전 그건 좋은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런 말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을 못한다고 혼나거나 그런 게 아니라면 내가 이어폰을 꽂든지 뭘 하든지 받은 냅두는 만큼만 거죠. 일을 하면 된다는 생각이 사실 맞거든요. 정확한 맞아요. 계산법이에요. 또 일을 잘해요. 네, 그렇습니다. 똑똑해요. 네. 아주 일을 잘합니다. 네. 정말 뭐 우리 세대보다도 한 30배는 넘어가고 한 30% 정도 훨씬 능력이 있습니다. 뭐 또 온갖 프로그램에도 굉장히 능통하고, 능숙하고요. 언어도 능통하고 뭐 아이간 기본적으로 내 쌍에선 모르겠지만 이 오프라인에서는 아주 예의가 바릅니다. 맞아요. 이런 말 할 수가 없어요. 네. 네. 자, 그런 상황인데 그 세대들하고의 소통의 문제는 나하고 문화가 다르다 이렇게 인식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나의 주장과 결이 많이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인식하고 가야 되는데 자기들의 기준으로 20대를 바라보고 또 젠더 문제들을 접근하다 보니까 이런 사단이 난 건데 그 민주당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선거를 앞두고 내년 대선을 앞두고 좀 그러니까요. 깜짝 놀랐는데 전 이거 보면서 우선은 기본적으로 좀 기분이 좋았던 게 뭐냐면 야 20대들이 이렇게 투표를 열심히 하니까 불리하든 유리하든 하여간 그건 20대들에게 경청하는구나 맞아요. 그런 것이 굉장히 좀 느껴졌습니다. 예. 사실 뭐 저도 비책 같은 건 없고요. 다만 이제 예. 그 생각은 좀 들어요. 뭐냐면은 그러니까 특히 20대 이들이 사실 처음으로 좀 정치적으로 각성하게 된 계기가 아무래도 그 탄핵 촛불 시위 때 특히 이제 그 이슈 중에서도 정유라 씨의 어떤 입시비리나 학업비리 사건이 제일 크지 않았나 싶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게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처음으로 정치적으로 각성된 어떤 계기라고 보여지는데 늘 김용민 씨가 얘기하는 정치 효능감을 그때 완전히 느꼈겠죠. 그렇죠. 아니 저기들이 그 촛불을 들었을 뿐인데 한 10여 차례 정도 촛불을 들었더니 권력이 바뀌고 세상이 바뀐 걸 경험했던 세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그래서 세대. 기성세대하고 좀 결이 다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저 때만 해도 소위 말하는 운동권들은 어떻게 하면 제도를 변혁할 것인가 구조를 바꿀 것인가 이 생각을 계속 그렇지, 했었는데 그렇지.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20대들은 지금 시스템이 이미 정상적인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정상 국가인 거고 근데 이제 주어진 시스템에서 어떻게 하면 그 내부의 어떤 반칙이나 특권을 해소할 것인가 좀 이 관점으로 좀 정치판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신들을 위한 어떤 특별한 배려, 뭐 어떤 뭐 시혜적인 정책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아, 어떤 일상이나 어쨌든 시스템 내에 존재하는 어떤 부조리, 특권, 반칙 이런 걸 해소를 했으면 좋겠다고 좀 보는 것 같은데 최근의 이슈들 특히 뭐 LH 부동산 어떤 비리 이런 거 보면서 그게 아직 해소되지 못했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눈높이를 어떻게 맞춰서 맞춰줄 공약을 할 것인가. 것인가를 좀 고민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 문화 충격을 느꼈던 때가 인천국제공항 그 비정규직 채용 문제하고 네, 평창 동계올림픽 남북 단일팀. 네. 이때 20대들의 이 반발이 굉장히 컸단 말이에요. 이제 좀 나이 먹은 세대들은 남북 단일팀 얼마나 아름다우냐. 이게 특히 우리 한반도 평화를 위한 아주 상징적인 그런 일인데. 일인데 이거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것은 좀 상식 밖의 일이었고 또 인천국제공항 문제도 역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꿔주는 만들어서 일인데. 이들에게 또 이제 말하자면은 정규직화함으로써 새로운 어떤 낮은 인생, 낮은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결국에는 이 사회가 복지국가로 가는 데 있어서 초석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었는데 이게 바로 20대들의 말하자면 영린을 건드린 거죠. 그러니까 그 과정이 납득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럴 때는 이런 대의가 있으니까 이 과정은 조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도 그걸 목표를 위해서 좀 이해를 하자. 뭐 이런 것도 대의라는 납득이 근데 되는데. 참 너무 안타까운 게 민주당은 문화 충격을 받은 것 자체가 충격이에요. 몰랐다는 거. 이 몰랐다는 것 자체가 충격인 네, 거야. 물론 저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걸 얘기해 줄 수 있는 2030 세대 정치인이 너무 없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네. 뭐 일부 들어갔다고는 하지만은 보십시오. 이번에 그 선거 끝나고 페미니즘의 피업을 얘기를 합니까 어디? 민주당에서 그렇게 얘기할 사람은 없어요 지금. 참 안타까운 일이고 네. 우리 김성회 형 한번 나오셨잖아. 네. 그 형님 나이가 이제 72년생이에요. 아, 72년생이면 올해 이제 50입니다. 그렇죠. 근데 지난번 총선에 나가려고 했는데 나갈 때가 이제 딱 50이었지. 네. 엄마 젖을 더 먹고 와야 된다라는 식으로 선배들한테 얘기를 들었다는 거야. 아, 어리다고? 어리다고. 아, 사회경을 좀 더 쌓고 오라고? 예. 그러니까 일단 이거 보면서 지금 얼마나 이 형님들이 네. 너무 오래 해먹고 계신 게 아닌가. 그러니까 아까 작가님 말씀대로 응. 말씀하신 그 연령대 분께서 우리가 50%를 비워줄 테니까 20대, 30대들한테 50대 50으로 들어와 이렇게 하면 그것도 충분히 영향이 될 수 있겠네요. 그 실제로 우리 저 이현정 앵커하고 저 큰 나이 차이가 없는 네. 분인데 우리 세대에 정치인이 있습니까?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우리 세대? 오, 우리 세대는 거의 없어. 네, 한두 명 정도. 한두 명 누가 있을까? 강원식 의원이 이제 김영민. 강훈식 의원이 네, 강원식 내 의원이 나이입니까? 김영민 김영민 강훈식을 누가 알아? 선거보다 한 살 더 많죠. 그러니까 그 정도. 예. 근데 거기는 좀 특이한 케이스긴 하죠. 총학생 활동을 했었으니까 사실은 선배들하고 좀 가까웠던 세대이고 진짜 우리 때는 없어요. 그 밑으로는 좀 몇 명 있긴 한데 한두 명 정도 있기는 이준석 한데 정도는 이준석은 아직 영선 중진 아닙니까? 영선 중진. 그렇게 되나요? 영선 중진. 그렇죠. 영선 중진이죠. 그러니까 이 세대들을 대변할 수 있는 정치인이 없다는 거는 참 불행한 일인데 근데 저는 이번에 20대들이 엄청난 존재감을 보였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20대, 30대 정치인들이 무수히 많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그리고 굉장히 유연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4.19 이후에 20, 30대 정치인들이 어마어마하게 정치권에 들어갔어요. 맞아요. 4.19 때 누가 주역이었습니까? 맞아요. 네. 고등학생, 대학생, 제가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거는 사실 20대들이 겪는 어려움이 구조적인 문제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20대들이 구조적인 어떤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특권을 해소하고 불공정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는 사실 우리가 구조를 변혁하지 않고는 이 20대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없다는 지점이 제일 어쨌든 간에 이들을 제가 꼰대여서 그런지 설득할 필요는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다가갈 수 있고 어떻게 해야 네, 될지. 진짜 맞는 말씀이고요. 저도 이제 그들에게 이제 하고 싶은 말은 사실 불평등이야말로 제일 불공정하다. 저는 그렇게 제일 말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 불평등이라는 게 그냥 불평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 이렇게 세대로 대물림되고 저는 이제 책에서는 세습 자본주의라고 얘기를 했는 건데 결국 출발선에서부터의 불공정을 강요하는 게 지금의 맞아요. 어떤 세습 자본주의, 자산 불평등, 소득 불평등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집중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특히 20대 남녀를 그런 지점으로 모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기획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앞으로의 좀 청년 정치인들이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거를 좀 주의 깊게 봐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20대에서 보인 변화가 이제 불가역적인 비가역적인 변화라고 봐서 그러니까 이게 20대가 30대 되고 10대가 20대가 돼도 저는 그들의 어떤 사고방식 이제 그들의 철학인 거죠. 그 세대의 철학이 계속 이제 확대 재생산돼서 언젠가는 사회 아, 주류의 되겠죠? 관점을 표방하게 될 거라고 보는데 저는 그들은 예를 들어서 불공정하거나 내로남불이라고 생각되는 세력에 대해서는 개혁의 주체로서 신뢰하지 않는 것 같아요. 개혁의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들의 어떤 선호라는 게 뭐 예를 들어서 뭐 분배도 중요하고 성장도 중요하니까 뭐 얼마만큼 가중치를 넣어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일단 이 예선부터 통과해야 내로남불이어서는 안 되고 당연히 이제 그리고 정말 어떤 의사결정 과정도 공정하게 투명하고 이 어떤 이제 시스템 내에서 이제 합리적으로 하는 세력 이 사람이 예선을 통과해야 비로소 이 사람을 이제 내 개혁 주체로 신뢰할 수 있겠다라는 좀 사고 방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어쨌든 수요자들은 저들이고 공급자들은 이제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런 어떤 수요자의 특성을 좀 파악을 하고서 그들에게 좀 접근을 해야 하지 않을까. 좀 그런 민주당은 개혁의 주체로 인정을 받지 못한 거네요. 물론 국민의힘이 그렇다고 받은 건 그런 아니지만.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 맥락에서 보자면은 이 페미니즘을 표방한 정치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요즘 요구하고 있는 게 지역구도 40% 여자한테 달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60%를 남자가 먹으라 이게 아니라 기본 40%는 여성을 보장해주라. 저는 좋아요. 그러면은 기본 40%는 남자를 보장해주라. 그렇죠. 20%는 남자가 되든 여자가 되든 경쟁을 하자. 그렇게 하게. 근데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은 이거야말로 20대들이 지금 요구하는 공정에 반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 지금 비례대표 절반은 여성으로 하자 이거 아닙니까? 그럼 절반은 남성으로 하자 이래야지. 절반을 남성으로 하자 이게 없기 때문에 50%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구조가. 이런 거는 불공정입니다. 이거야말로. 그러니까 이게 좀 또 아까 20대의 특성을 이야기할 때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그러니까 좀 굉장히 특이하다고 생각했던 게 오히려 내 편이라고 인식되는 사람일수록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더라고요. 그게 그 세대의 좀 공정관이 아닌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이제 행동력도 굉장히 빠르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뭐 제가 좀 놀랐던 게 이제 뭐 게임 회사 확률형 아이템 가지고 뭐 장난친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뭐 트럭 시위 벌이고 난리 났잖아요. 이제 인터넷상에서 근데 굉장히 빠르게 결집해서 총대 세우고 소위 말하는 총대라는 사람을 세워가지고 이제 모금도 하고 트럭도 대여해가지고 이제 시위를 하는데 그 속도도 굉장히 빠른데 또 동시에 그 총대, 그러니까 어쨌든 총대를 매주고 나서는 사람에 대해서도 굉장히 또 깐깐한 검증의 잣대. 과정을 또 이렇게 들이대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지금 청년 세대들이 보인 좀 특성이 아닌가. 그래서 그걸 좀 유념하고, 그러니까 말씀대로 뭐 평창 올림픽 남북 단일팀 때도 대의를 위해서 어쨌든 이 구조를 변혁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이 과정상에 조금 흥결은 좀 눈 감아줄 수 있지 않겠니? 이제 이게 안 먹히기 시작했다고 좀 봐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대의를 위해서 공정하게 네. 대의를 네, 이거를 뭐 비율의 문제로 보는 게 그쵸. 아니죠. 이게 먼저 사전 딱 전제가 기본이 되고 되어야 네. 예선을 통과해야 이제 그쵸. 본선에서 이제 승부를 보자 뭐 이런 게 아닐까. 그래요. 대의로 뭉뚱그릴 수 있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 정말 우리나라가 좀 젊어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말씀에 더해서 추론을 해보니까 좀 젊어질 필요가 있어요. 아직도 우리가 낡은 시대의 패러다임에서 사로잡히다 보니까 올해 48살이면 몇 년생입니까? 48살이면 동갑이신 거 아니에요? 예? 74년생. 아니지. 어떻게 돼? 제가 47, 74년생인데. 아, 44. 죄송합니다. 44. 44이요? 그러면은 78년생이요. 78년생. 네. 그렇죠. 예. 그 여쭙는 이유가 78년생 연예인 중에 누가 있나 봤는데 말띠죠. 말띠 연예인 중에는 하정우 씨가 있구나. 하정우 씨 방송 나이가 하정우 씨 44살이 아니겠지 설마. 예. 그리고 문희준 씨도 그렇고. 예. H.O.T가 7, 8년생이에요. 문희준 씨가 그렇습니다. 장우혁 씨도 있고. 장우혁 씨. 44살에 박정희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박정희가 대통령이 됐어요. 그때 박정희가 군사 쿠데타로 집권을 해서 독재를 해가지고 문제긴 한데 나라가 그때 확 젊어졌어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젊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그때
기재부 관료들, 이른바 모피아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정말 외국에서 공부하던 이상주의자들, 뭐 심지어는 좌파까지도 그때 박정희 정권의 경제기획원에 들어가가지고 굉장히 진취적이고 진보적인 그런 정책들을 많이 펼쳤습니다. 맞아요. 예. 그때보다는 더 진보적이고 더 진취적이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의 우리 문재인 정부는 어떤가 한번 좀 돌이켜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네, 들고. 뭐 요즘에 CEO들도 80년대생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세대들이 젊어져야 된다. 기본적으로. 예. 그렇긴 한데 네. 맞는 말씀이시긴 한데 네. 근데 저는 또 그 나이가 세대는- 결정적인 기준은 네.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네. 저는 정말 꾸준히 예. 일관되게 살아오신 분들은 뭐 운동권 할배라도 저는 청년들이 지지할 수 있다고 그럼요.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뭐 우리나라 사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근데 음. 책에서 좀 약간 많이 언급한 게 버니 샌더스 버니 샌더스. 네. 정치인이거든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이 사람이 연령 계층별로 보면은 MZ 세대, 소위 말하는 네. MZ 세대가 가장 강력하게 지지를 했었고 지난 이제 미국 네. 대선 경선 때 예. 비록 떨어지긴 했지만 음. 그들이 이제 가장 강력한 지지 계층이었었는데 이분은 보면은 진짜 인생 역정이 이제 꾸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분 사실 그 감성이 젊지는 않으세요. 올드하시고 막 70, 80년대 막 베트남 반전 운동 하던 그 감성 그대로 감성. 꾸준히 이제 일관되게 살아오신 부분이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삶의 일관성, 내로남불 없이 그러니까 자신이 원하는 어떤 이상을 위해서 꾸준히 달려오는 모습들을 보면 사실 청년들도 저는 그런 모습을 지지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거지 이제 어느 때는 이제 무소유이하게 했다가 나중에 보니까 풀 소유하는 사람이 그럼 안 돼가지고 된다. 이제 막 그러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싫어하지만 근데 또 여기서 어쨌든 뭐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쨌든 꾸준히 그 어떤 삶에서도 언행일치가 되는 사람이라면 좀 충분히 네, 좀 청년들도 그런 지지할 수 있어요.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뭐 거의 인간문화재급 아닙니까? 근데 생각해 보면은 불과 10년 전만 해도 버니 샌더스는 사실 중앙 주류 정치에서는 사실 무명이었죠. 사실 그 벌몬트 주인가 아무튼 거기 지역 정치인이었지 네. 그렇게 주목받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언제 우리나라에도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충분히. 네, 뭐 찾아보면 나오겠지만 네, 그 수준은 아주 정말 희소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좀 젊어져야 돼요. 네, 그럴 필요는 좀 있는 좌파든 것 우파든 같아요. 또 젊어져야 그 아이디어도 신선하고 또 그네들 나름의 어떤 그런 공감대라는 것이 훨씬 좀 젊지 않겠습니까? 네. 예? 제가 조금 긍정적으로 봤던 건 어쨌든 저희 세대 때는 정치 혐오가 생기면 투표에 관심이 없어졌었거든요. 근데 그렇지만 안 적어도 가고. 20대는 정치 혐오가 생겼을 때 투표든 뭐든 간에 정치적으로 뭐를 표출하는 세대여서 그 사실은 이제 전통적 민주당 지지자분들에겐 굉장히 충격적인 결과이긴 했겠지만은 그러나 또 20대들에게는 투표의 효능감을 네. 제대로 경험하게 했기 때문에 다시 점수 따면 됩니다. 점수 그럼요. 따기 위해서는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 사회의 불공정의 화두가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그 대안을 찾으면 됩니다. 그게 싫으면 정치하지 말아야지. 계속 야당해야지. 그러다가 저 여당 못하면 그때 수혜를 입고 지금의 국민의힘처럼 그런 참 비참한 정치는 말고 정말 잘해서 점수 따는 정치가 되기 위해서는 공정에 대해서 네.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오늘 박가분 선생님 모시고 네. 그 말씀을 또 새기게 됩니다. 예. 새로운 방법을 좀 찾은 것 같고 조금 시원해진 것 같아요.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조금은 그래서 그러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다음에 나오셔서 젊은 친구들 얘기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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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김현